공공선택론 주요 이론에서 이 그래프 나와 있죠? 이 그래프를 봅니다. 개념을 이해만 하면 돼요. 그러니까 제목이 뭐예요? 비용을 고려한 효율적 집합적 의사결정 규칙이라는 거예요. 이거 봅시다. 공공선택론은 경제학의 방법론이 들어왔잖아요. 그러면 경제학의 방법은 집단이 어떻게 결정을 하느냐는 거죠. 일단 무엇은 아니다? 다수결이 절대 아니라는 거죠. 다수결로 뭔가를 결정하는 것은 정치학적 방법론이에요. 경제학은 다수결로 하진 않아요. 그럼 뭘로 한다? 비용을 극소화시키는 참여자가 있다는 겁니다. 한번 봅시다. 여기가 비용이죠? 여기가 참여자 숫자죠? 오케이, 그럼 봅시다. 참여자 숫자가 늘어나죠. 그리고 계속해서 늘어가는 비용이 뭐예요? 결정 비용이에요. 좀 이따 예를 가지고 설명할 테니까 계속 듣습니다. 참여자 숫자가 늘어날수록 결정 비용은 계속해서 늘어납니다. 결정 비용의 동의어가 뭐냐? 내부 비용이에요. 왜? 결정은 정부 조직 내부에서 이루어지니까. 오케이. 그러면 봐봐. 참여자 숫자가 늘어나죠. 그럼 계속해서 줄어드는 비용이 뭐예요? 집행 비용이죠. 집행을 왜 예부 비용이라고 그런다? 집행은 조직 외부에 있는 국민들을 대상으로 집행을 하니까 그럽니다. 오케이. 그러면 결정 비용과 집행 비용을 더해 놓은 것을 뭐라 그래요? 총 비용이라 그래요. 총 비용. 그러니까 총 비용은 하늘에서 떨어진 게 아니라 두 비용을 더해 놓은 거예요. 지금부터 이제 설명해 볼게요. 예를 들어서 강남구청장님이 강남구청장님이 강남구에 핵 폐기물장을 설치하기로 결정을 했어요. 누가? 혼자서. 그럼 결정할 때 비용이 있어요? 없어요? 없잖아요. 혼자 결정했으니까. 근데 집행할 때 어떻게 돼요? 이제 들어 누워. 오케이? 나를 받고 건설해라. 이제 들어 놓죠. 학생들 학교 등교 시켜요? 안 시켜요? 안 시켜요. 전부 다 공사 집로에 들어 놓여 있죠. 집행비용은 엄청나는 거예요. 우리 사회에서 이런 현상 많아요. 많습니다. 그러면 결정할 때 강남구 주민 전체를 참여시키면 어떻게 돼요? 결정 비용은 하늘 높은지 모르고 올라가죠. 결정할 때 뭐 한다? 찬성하는 사람, 반대하는 사람 간에 극단적인 투쟁이 있을 거고, 찬성하는 사람들 중에서 그럼 뭐 보상은 어떻게 받아야 될 것인가? 맞잖아요. 극단적인 뭐에 투쟁을 하는 거죠. 결정 비용이 너무 높죠. 근데 엄청난 비용을 치르고 타협과 조정을 해서 핵 폐기물장을 설치하고 결정했어요. 그러니까 집행할 때는 저항을 해야 하네요. 안 하잖아요. 왜? 결정할 때 전부 다 자신들의 이해관계가 반영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참여자 숫자가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집행 비용은 줄어드는 거예요. 오케이. 하나만 더 예를 들어볼게요. 현실적으로 있었던 문제입니다. 우리나라에서 여러분 재무행정 가서 배우게 될 건데 예산이 성립되지 않아서 준예산이라는 게 있어요. 예산이 성립되지 않으면 쓰는 게 준예산이 있는데, 그러니까 중앙정부에서는 준예산을 쓴 적이 없는데 지방정부는 많이 썼어요. 근데 최초로 쓴 데가 어디냐면 전라북도 부안군이에요. 전라북도 부안군이 핵 폐기물장을 유치하기로 결정을 했어요. 꽤 오래된 사건입니다. 결정할 땐 비용이 없었죠. 군수님하고 몇 분의 이제 지방의 의원님들이 결정을 했기 때문에. 집행할 때 뭐예요? 부안군이 거의 1년 가까이 극단적인 투쟁으로 변해요. 집행비용 뭐 엄청난 높았죠. 실제로 집행 자체가 안 됐죠. 그러면 예를 들어 만약에 핵폐기물 유치한 것을 부안군이 전체를 참여시켰으면 어떨까? 결정비용이 너무 높죠. 대신에 이제 집행할 때는 저항을 안 하죠. 예, 결정할 때 이해관계를 반영했기 때문에. 이 논리예요. 그래서 이 결정비용과 집행비용을 더해놓은 게 총비용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비용이잖아요. 이 두 비용을 더해놓은 게 여기예요. 여기와 여기를 더해놓은 게 여기고. 그러면 비용이 가장 낮은 점이 뭐예요? 총비용이. 이 점이잖아요. 그래서 이 숫자만큼을 참여시켜야 돼요. 어디에서는? 경제학의 방법론에서는. 그러면 이 Q세타는 다수결이다? 절대 아니에요. 이 그래프에서 이게 다수란 말이 어디가 나와요?
뭐만 나와요? 가장 비용이 적은 참여자 숫자죠. 오케이. 그래서 경작의 방법론에서는 집합적 결정을 어떻게 한다? 비용을 극소화시키는 참여자의 숫자로 합니다. 오케이. 뭐가 아니다? 다수결 아닙니다. 비용을 극소화시키는 참여자의 숫자로 합니다. 오케이. 끝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 밑에 있는 게 이제 중위 투표자 정리죠. 오케이. 중위 투표자 정리입니다. 얘는 다수결이 아니라 비용을 극소화시킨다 그러면 돼요. 그걸 이제 그래프로 설명해서 보여주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중위 투표자 정리죠. 경작의 방법론 중에 특징 하나가 뭐예요? 첫 번째가 개체주의, 두 번째가 인간 이기적 합리적인 경제인이죠. 그러면 정치인도 이기적이고 합리적인 거고 국민들도 이기적이고 합리적인 거야. 그러면 이기적이고 합리적인 정치인과 이기적이고 합리적인 국민은 어떻게 교환을 하느냐를 설명하는 게 중위투표자 정리예요. 지금부터 내가 설명할 테니까 여러분들은 그 그래프 옆에 있죠. 그래프 옆에다가 보조단에다 하나의 그래프를 그려봐요. 중위투표자 정리를 지금부터 설명할 겁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되어 있을 때 여기가 중간선호예요. 중간선호. 오케이. 그럼 여기가 뭐예요? 좌파적 시각이야. 여기가 우파적 시각이야. 오케이. 그러니까 좌파적 시각, 우파적 시각이에요. 이가 중간선호예요. 그러면 이기적이고 합리적인 정치인은 공익을 추구해요? 표의 극대화를 추구해요? 표의 극대화를 추구해요. 정치인은 표가 없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다음 선거에서 표를 못 얻으면 실업자야. 맞잖아요. 선거에서 떨어지면 실업자지. 표현이 좀 그런다. 실업자라고 하기는 좀 그렇다. 직을 상실하는 거죠. 그래서 이기적이고 합리적인 정치인은 표를 극대화시키는 거예요. 그럼 이제 딱 여러분이 눈에 봤을 때 표가 가장 많은 게 뭐예요? 중간선호죠. 그래서 뭐예요? 정치인은 자신들의 정치적 이념을 실현하는 게 아니라 표의 극대화를 추구하는 거예요. 그래서 똑같아지는 거예요. 뭐가? 정강정책이. 오케이? 똑같아지는 겁니다. 이걸 중위투표자 정리를 하래요. 봅시다. 정당은 선거에서 승리를 위해 투표로 계산되는 유권자의 지지 극대화를 도모합니다. 유권자는 자신의 효용 극대화를 추구합니다. 그러니까 유권자도 자신의 이익만 추구하는 거야. 그러니까 국민도 이기적이고 합리적인 거고 정치인도 이기적이고 합리적인 겁니다. 오케이? 선호가 단봉이야. 동글뱅이야. 단봉이야. 단봉이라는 것은 어려운 게 아니라 봉우리가 하나밖에 없다는 거죠. 그러면 봐봐. 이걸 뭐라 그래? 다봉이잖아. 다봉은 중간 선호가 없잖아요. 그래서 중위투표자 정리는 반드시 선호가 단봉이라는 걸 전제로 합니다. 오케이. 다시. 양대 정당 하에서 두 정당은 집권에 필요한 과반수의 득표를 위해 중위투표자 선호에 맞춘 정강정책을 제시합니다. 그래서 양당의 정강정책은 일치하게 됩니다. 이것을 뭐라고 그래? 중위투표자 정리라고 그럽니다. 굉장히 쉬워요. 근데 봐봐. 여러분 잘 봐봐. 뭐라고 나왔어요? 과반수의 득표잖아요. 맞죠? 근데 이게 과반이에요? 절대 과반 아닌데? 볼래요? 여기가 100명이라 그러면 여기는 90명이에요. 여기는 뭐예요? 80명이고 여기는 60명이라 해봅시다. 여기는 뭐 30명이라 해보고 어떻게 100명이 과반인데? 과반 아니죠? 100명이 과반이 될 수 없잖아요. 근데 왜 과반이라 그래요? 책이 잘못됐을까? 아니, 책 제대로 돼 있지. 잘못됐으면 내가 어떡하라고 수정을 하라 했겠지. 여러분 뭘 지금 놓치고 있는 거야? 국민도 이기적이고 합리적이라는 걸 놓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 국민도 이기적 합리적이죠. 그럼 이 사람들은 뭐예요? 자기가 좋아하는 정강정책이 없어져 버리죠.
그러면 이기적이고 합리적이니까 뭐예요? 기권한다고 보는 거예요. 내가 선호한 정강정책이 없어짐. 이 사람도 기권, 이 사람도 기권, 다 기권해 본 거예요. 이 사람들만 있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투표하니까 이 사람들이 가반이 되는 거예요. 오케이? 그럼 봐봐. 공공선택론은 연역이론이야, 기납이론이야? 연역이론이야. 머릿속으로 추론하는 거예요. 현실은 설명이 안 돼. 현실에서 그러면 우리나라 대통령 선거에서 뭐 투표율이 뭐 3, 40%밖에 안 되나? 투표율이 60%가 넘잖아요. 그럼 실제로 기권을 해야 안 해요? 실제에서는 기권을 하지 않고 덜 미운 사람한테 투표를 하는 거거든요. 현실에서는. 근데 얘는 자기가 선호하는 정책이 없어지면 전부 다 기권한다고 보는 거야. 현실에서는 기권 안 하잖아요. 제가 말을 했어. 3, 40%. 이거 3, 40%도 안 돼요. 그러잖아요. 현실에서는 그래서 실제로 우리가 딱 경험해 보면 기권 안 하잖아요. 덜 미운 사람한테 투표하는 거지. 근데 공공선택론은 다 기권한다고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머릿속으로 추론한 이론이 이제 현실에서 검증된 이론은 아니에요. 오케이? 그래서 공공선택론을 연역이론이라고 그럽니다. 오케이? 그러면 딱 지금 밑줄 치는 거 써줬어요. 써줬어. 이게 뭐냐? 그러면 뭐라고 답변해야 돼? 중위투표자 종류라고 답변해야 돼. 굉장히 쉬운 문제. 그 다음에 이제 관료들이 이기적이고 합리적일 때입니다. 관료들이 이기적이고 합리적일 때입니다. 오케이? 관료들이 이기적이고 합리적일 때를 설명하는 사람이 니스카넨과 덧립이라는 학자가 있어요. 니스카넨 예상극대화 모형이 있죠? 한 페이지 넘기시면 덧립의 간청형성 모형이 있죠? 스톱. 기본 때는 니스카넨만 합니다. 덧립이는 심화 때 다룹니다. 아주 어려워요. 덧립이 이론은. 그래서 덧립 이론은 심화 때 다루고 지금 우리는 니스카넨 이론만 다룹니다. 오케이. 지금부터 내가 설명할 테니까 판선을 하지 말고 그냥 들어봐요. 들어봐. 니스카넨 예상 극대화 모형은 심화 때도 다룹니다. 한 번 더 복습을 하고 덧립이 또 다룹니다. 한번 볼게요. 우리가 비시장 영역을 경제학의 방법으로 다루잖아요. 그러면 공급을 담당하고 있는 관료들도 이기적이고 합리적인 거야. 관료들이. 그러면 이기적이고 합리적인 관료들은 공익을 추구해요? 자신들의 사적 이익을 추구해요? 사적 이익을 추구하는 거예요. 그럼 봅시다. 예를 들어 볼게요. 경제학의 방법론을 설명하니까 그래프로 그려볼게요. 한번. 이게 뭐야? 총편익, 총편익. 오케이? 그러면 얘가 뭐야? 총비용. 오케이? 그러면 총편익에서 총비용을 뺀 걸 뭐라 그래? 이윤. 맞죠? 그러면 이윤이 가장 큰 데가 어디요? 이 점이죠. 이 점이란 말이에요. 맞죠? 이쪽 이윤이 가장 크잖아요. 이게 총편익이라니까 이게 총비용이고 총편익이 총수입. 오케이? 그러면 이윤이 가장 크죠. 그러면 예산은 여기에서 하는 것이 이윤이 극대화되는 점이란 말이야. 경제학의 방법으로 설명한 이윤이 극대화된다 그러죠. 그러면 정부 영역으로 하면 공익이 가장 크잖아요. 여기는 여기야. 근데 관료들은 자신의 이익을 추구하는 거야. 그럼 어디까지 가는 거야? 여기까지 가는 거야. 여기까지. 이게 관료의 예산점이 되는 거야. 쓸 필요 없다 그랬습니다. 그럼 여러분 이렇게 선생님 여기까지는 안 가나요? 잘 들어봐. 이기적이지만 합리적이야. 여기까지 가면 적자잖아. 망해. 국가가 망하면 제일 먼저 잘리는 사람이 누구예요? 관료예요. 그러니까 절대 여기까지는 안 가. 이해가 되시죠? 여기까지만 가는 거야. 그래서 관료들은 예산을 극대화시킨다는 거야. 누구의 이익을 해서? 관료들의 이익을 해서. 왜? 관료들이 예산을 가지고 일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조직도 있어야 되고 사람도 있어야 되고 예산도 있어야 되지만 가장 막강한 권한이 뭐예요? 예산이거든요. 예산. 예산. 봐봐요. 우리나라에서 예산을 관리하는 조직이어야 돼요. 기획재정부예요. 나중에 우리가 재무행정 가서 배워.
엄청난 파워잖아요. 재난지원금 좀 추경을 더해서 예산을 더 편성해 주자고 해도 뭐예요? 기획재정부가 끝끝내 반대하고 있잖아요. 그만큼 힘이 큰 거예요. 돈줄을 쥐고 있는 데가. 맞잖아요. 돈을 많이 쥐고 있을수록 만다 관료들의 힘이 큰 거예요. 오케이. 우리나라 인적 자원 풍부해요. 인적 자원 엄청나게 풍부해요, 우리나라. 조직이야 돈만 있으면 그냥 만들어요. 핵심은 예산이 부족하다는 거예요, 항상. 그러면 돈을 많이 장악하고 있는 데가 가장 큰 파워를 갖는 거예요. 그럼 관료들은 뭐 한다? 자신들의 이익을 위해서 예산을 가장 극대화적으로 늘려서 그 돈을 장악하는 거예요. 오케이? 그래서 이기적이고 합리적인 관료들은 공익이 아니야. 자신들의 이익을 위해서 여기까지 예산을 극대화시킨다는 거예요. 이게 니스카넨의 예산 극대화 모형이에요. 이해가 되시죠? 그럼 문제를 어떻게 내냐면 관료들은 공익을 위해서 예산을 극대화시킨다 그러면 땡. 관료들은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예산을 극대화시킨다. 오. 오케이? 그러면 관료의 예산점이 높아 정치인의 예산점이 높아. 이렇게 물어보거든요. 정치인은 표를 극대화시키지 예산이 아니에요. 그래서 정치인들은 여기에서 예산을 하려고 그래요. 오케이? 근데 관료들이 예산을 이렇게 키운다는 거죠. 오케이. 자, 봅시다. 니스카넨의 예산 극대화 모형입니다. 기억번. 관료들은 자신의 사적인 이익만을 추구하는 전형적인 경제인들입니다. 누가 이렇게 주장한다고? 니스카넨이라는 학자가 이렇게 주장한다고. 그래서 이론 이름이 니스카넨의 예산 극대화 모형이잖아요. 오케이? 다 그런다는 게 아니라 니스카넨이 이렇게 주장한다고. 오케이? 그들은 필연적으로 소속기관 예산을 극대화시켜서 궁극적으로 사회적 낭비를 초래해요. 왜? 여기가 가장 최적점이 돼요. 이윤이 제로로 만들어봤잖아. 그러니까 사회적 낭비를 초래하는 겁니다. 오케이. 누구의 이익을 위해서? 자신들의 이익을 위해서. 2번 봅시다. 니은번. 정치가는 사회 우생의 극대화를 위하여 순편익이 극대화되는 수준에서 오케이. 이게 여기잖아요. 오케이. 공공서비스를 공급하려고 하지만 관료들은 정치가들과 달리 자신의 이익이나 효용을 극대화하게 하여 총편익 곡선과 총비용 곡선이 일치하는 점 여기까지. 오케이. 됐죠? 그래서 정치인의 예산점보다 관료 예산점이 더 높습니다. 오케이. 그럼 여러분들 여기서 또 집에 가서 또 고민해. 공공선들은 다 인간은 이기적이고 합리적인데 그럼 정치인은 공익을 추구하는 사람인가? 그렇게 생각하면 또 안 된단 말이에요. 니스카넨은 관료에 초점을 둬서 했기 때문에 정치인들이 여기 산다 해도 관료들은 여기까지 늘린다 이렇게 설명하는 거예요. 오케이? 이해가 되시죠? 니스카넨 학자는 관료가 이기적이고 합리적인 게 포커스를 둔 사람이야. 설령 정치인들이 여기서 추구한다 할지라도 관료들은 여기까지 늘린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정치인들이 이기적이고 합리적일 때는 돈이 아니라 뭐 한다? 표를 극대화시키는 작업을 한다는 거죠. 오케이. 표를 극대화시키는 작업을. 오케이. 니스카넨이라는 학자가 정치는 여기로 보는데 관료는 여기까지 확대시킨다는 거야. 오케이.